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한의대 부속 포항한방병원 침고약과를 맡고 있는 임성철입니다. 저는 자극 방법에 따른 침자법 중에서 매선요법, 전침요법, 침도요법, 약침요법에 대해서 강의를 맡아서 할 예정입니다. 향후 더 관심이 있다면 임상 강의나 임상 논문을 찾아 공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선요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차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개요, 매선의 구조, 매선의 특징, 조작 방법, 치료 효과, 적응증, 매선요법 후의 반응, 주의사항 등의 순서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를 살펴보면 매선요법은 매선을 삽입함으로써 혈자리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어 질병을 치료하는 신침요법입니다. 고대의 황제내경이라는 의서에는 완고한 만성병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기 위해 유침의 방법을 사용한 기록이 있습니다. 치료법에 응용하여 현대에서는 선이라는 이물질을 몸에 자입하여 오래 묻어두고 지속적인 자극을 주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매선요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매선 침법 이론 중 오래 묻어두어 지속적인 자극을 주는 유침에 관한 문헌적 기초를 찾아보면 황제내경 영추 종시편에서 병자 사기 입심, 자차 병자, 심내의 구유지, 간일이 부 자지라 하였는데, 이는 오래된 병은 사기가 깊고 사기가 깊은 병에는 깊게 그리고 오래 자침한다라고 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선을 사용한 치료는 송대 태평해민 화제국에서 982년경 편찬한 태평해민방에 나타나 있습니다. 매선요법 또는 매치요법이라 하여 실에 약물을 묻혀 혈자리에 시행했다는 기록이 있고, 결찰법이라 하여 사막이나 식욕치, 치액 등의 튀어나온 병의 조직을 약실로 묶거나 하여 괴사시켜서 탈락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매선의 구조를 살펴보면 번호 1번이 침관이라는 부위입니다. 체내에 삽입되는 부분으로서 인체의 혈자리에 흡수성 실을 삽입하기 위한 침입니다. 번호 2번은 침기라는 부위인데 침관을 침기 구멍에 삽입하여 고정시켜 침의 부착을 용이하게 합니다. 번호 3번은 봉합사, 즉 실을 말합니다. 번호 4번은 침관의 날끝과 봉합사를 보호하는 침보호 덮개입니다. 번호 5번은 침과 흡수성 실을 고정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매선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매선은 인체에 무해하고 부작용이 적으며 시술 후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체 내의 자생력을 조장함으로써 외부 약물의 투여 없이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작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치열 방법, 즉 치료점을 어디에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변정법적 치열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변정시치라는 한의학의 이론에 따라 치료점, 즉 치료 혈자리를 찾아서 사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둘째로 경맥에 따른 치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경맥의 흐름에 따른 방법으로 치료 혈자리를 찾는 방법입니다. 이외에 경험에 따른 치열, 신경절에 따른 치열 등이 있습니다. 매선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매선 자입기로 자입을 하고 있습니다. 폐하의 자입 시에는 주름을 차오르게 할 목적으로 자입을 합니다. 근육과 근막 사이의 자입 시에는 주름 아래 진피층의 유착을 끊어주고 콜라겐을 재생시킬 목적으로 자입을 합니다. 지방 분해나 근육 강화를 위할 목적으로 자입 시에는 해당 부위까지 가도록 깊이를 적절하게 조절을 합니다. 자입 방법을 살펴보면 자입은 근육결 방향으로 자입하기도 하고 근육결에 직각으로 자입하기도
합니다. 매선의 굵기 및 길이를 보면 최근의 매선 자입기의 굵기는 25에서 30게이지가 있고 매선의 굵기는 USP 기준에 따라 5-0, 6-0, 7-0이 많이 활용됩니다. 길이는 25에서 90mm 등 다양하게 있으며 봉합사 실은 국내에서는 외과 수술용 녹는실이 주로 사용됩니다. 매선 시술 기간을 보면 매선이 흡수되는 시기는 보통 28일 정도 소요되나 피하에서는 6개월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술 주기는 통증 질환의 경우에는 30대 이하는 최소 1에서 2주 사이로 재시술이 가능하고 30대 이후는 1에서 3주 간격으로 재시술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용 및 성형 관련 시술은 보통 2에서 4주 간격으로 시술합니다. 치료 효과를 살펴보면 물리적 효과면을 보면 자침 효과, 유침 효과가 있으며 리프팅 효과나 근육을 지지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매선요법의 적응증을 살펴보면 근골격계 질환에서는 추간판 질환, 척추관 협착증, 척추 전방 전이증 등의 질환에 사용이 가능하며 성형 관련해서는 얼굴 리프팅, 사각턱 축소, 주름살, 가슴 성형, 팔이나 복부 사이즈 감소 등에 사용을 합니다. 매선요법 후의 반응에는 정상 반응과 이상 반응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정상 반응의 경우에는 1에서 5일 이내에 국소 발적, 종창, 동통, 열감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선의 자극으로 자침 부위의 지방이 액화되어 소량의 유백색 삼출물이 나오는 것은 정상 반응에 속합니다. 이상 반응 즉 부작용을 말합니다. 매선요법 시술 시 혹은 시술 후에 비정상적인 통증, 감염, 과다출혈, 과민 반응, 신경 손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즉시 매장된 이물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시술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물질을 체내에 매장하는 것이기에 엄격한 무균 시술이 요구되므로 제품을 개봉 후 바로 사용하고 소독에 주의해야 합니다. 시술 시 폐하 및 근육층에 매선을 해야 할 것이고 시술 후 봉합사 실이 피부 표면에 노출되지 않게 잘라주어야 하며 너무 얇게 매선을 하면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동일한 혈자리에 여러 차례 치료할 때는 이전 부위보다 약간 떨어져서 하며 결찰 시에는 혈관과 신경을 피하여 주의 깊게 시술해야 합니다. 매선요법 시행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IPL이나 프락셀 레이저와 같은 시술을 받지 않는 것이 좋으며 기타 괄사요법이나 마사지도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에게 시술 당일은 사우나나 목욕, 엄지를 금지시키고 3, 4일간 시술 부위의 무리한 움직임을 금지시킵니다. 다음은 전침요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를 먼저 살펴보면 정의, 역사, 장점, 전침 자극에 대한 변수, 전침기의 기본 사양, 그리고 치료 전 준비사항, 배열 원칙, 조작 방법,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 적응증, 주의사항, 금기증의 순서로 설명하겠습니다. 전침요법의 정의를 살펴보면 2개 이상의 경혈에 자침한 후 침병에 약한 전류를 통과시켜 침 자극과 함께 전기적 자극을 주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침구치료법의 원칙에 기초하여 침과 전기 자극의 종합적인 작용에 의하여 치료 효과를 거두려는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1816년 프랑스 루이스 베르리오즈라는 의사는 침 치료로 신경통 치료를 하였으며 침의 전류를 통하게 하여 전기 자극을 주면 보다 좋은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1921년 골든 EA는 자골신경통의 전침치료라는 논문을 발표하였고 전침의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을 자세하게 알렸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전침기기와 전침치료 방법에 큰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전침치료의 기초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전침요법의 장점을 살펴보면 수기법과 달리 전기 자극을 쉽게 조절할 수 있으며 자극을 재현성 있게 반복해서 자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개 변수를 달리하면 서로 다른 생리학적 효과 도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전침요법의 자극에 대한 매개 변수를 살펴보면 인체의 생리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나 임상에서 유효성이 검증된 변수는 전압, 전류, 파형, 진폭, 극성, 빈도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압에 관련한 매개 변수를 살펴보면 전침요법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신경종말을 탈분극시킬 정도의 전류를 전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류는 20mA 정도의 범위가 필요합니다. 이때 침을 쓰게 되면 저항을 낮출 수 있게 되면서 요구되는 전압은 훨씬 줄어듭니다. 전류의 매개 변수를 살펴보면 전침으로 얻는 진통 효과는 실무 반응이므로 어느 정도의 자극 이상이 되지 않으면 반응이 없을 수 있으므로 특정 역치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892년 윌러는 진통 효과는 자극이 건수축을 유발하며 피부의 따끔거리는 감각과 혼합된 근육성 심부 통증으로 묘사하는 통증 감각이 나타날 때 효과가 전개된다고 하였습니다. 1982년 시맥은 전침의 전류를 점차적으로 증가시키면서 통증을 유발할 때 통증에 대한 이지 반응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지 통증 반응이 특정 전류 역치에서 갑자기 사라졌고 이 순간 환자 역시 통증이 경감됨을 인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실험에 의하면 저빈도 고강도 전침은 고빈도 고강도 전침에 비하여 높은 진통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빈도 저강도 전침은 저빈도 저강도에 비하여 높은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빈도수의 매개 변수를 살펴보면 아편양 물질은 통증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들은 세 가지 다른 형태의 리셉터의 친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침요법은 모두 세 종류의 아편양 물질을 분비하게 되고 이것은 전침 자극의 빈도수에 따라 다른 종류의 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면 2와 15Hz의 빈도수는 베타 엔돌핀 아편양 물질을 분비하게 하고 뮤 리셉터와 친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Hz의 빈도수는 엔케팔린 아편양 물질을 분비하게 하고 델타 리셉터와 친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Hz의 빈도수는 다이놀핀 아편양 물질을 분비하게 하고 카파 리셉터와 친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빈도 전침 자극으로 진통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강자극을 참을 수 있을 만큼의 고강도로 시행을 합니다. 저빈도 전침 자극 치료는 주로 2에서 4Hz의 빈도수가 많이 사용됩니다. 고빈도 전침 자극으로 진통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80에서 100Hz의 빈도수를 약간 통증감을 느낄 정도의 저강도로 자극하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고빈도 저강도 전침 자극을 하게 되면 근육 이완과 진통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침기의 기본 사양을 살펴보면 전류의 강도 조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진폭의 조정, 빈도수의 조정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전침 치료 전 준비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침기의 정확성 여부를 검사합니다. 즉, 전원의 접촉 상태가 어떠한지, 작동을 알리는 표시 상태, 전류의 소통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침은 일반 침의 검사 방법에 따라 정확히 해야 합니다. 환자에게
전침요법의 안정성에 대하여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치료 부위에 따라 환자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가장 편한 자세를 취하도록 합니다. 배열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치료점을 어떤 기준으로 잡을지를 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전침요법의 배열 처방은 자침요법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즉, 일반 침치료의 배열 방법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변정시치의 원리에 의한 배열, 장상경락학설의 원리에 의한 배열, 임상경험에 의한 배열, 서양의학의 생리병리 지식에 의한 배열, 특정 요열에 의한 배열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환자의 상태에 맞추어 치료 혈자리를 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열을 선용하고 보통은 2개의 혈자리를 취하여 사용을 합니다. 하나의 혈이만 필요한 경우 다른 한 가닥을 25제곱cm 정도의 연판에 연결하여 환자의 피부상에 놓습니다. 그리고 전기 자극을 주게 되면 연판상의 전류는 분산되어 감각이 비교적 미세하게 되며 하나의 혈에만 원하는 자극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전침 조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침기의 출력 코드를 각각 자입된 2개의 침체에 연결시킵니다. 출력 볼륨을 0에 맞추고 전원 스위치를 넣어 점차 출력 전류량을 높입니다. 치료가 끝나면 출력 볼륨을 0으로 돌리고 스위치를 끊고 코드를 빼냅니다. 가볍게 수회 염전하고서 발침하며 마무리를 합니다. 전침 치료 시 전류량의 크기는 환자가 견딜 수 있을 정도까지 합니다. 치료의 시간은 일반적으로 10에서 30분 정도인데 4에서 5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적응증을 보면 심한 통증 질환이나 강한 자극을 필요로 하는 질환에 주로 사용하며 침술 마취와 통증 치료 및 중풍을 비롯한 신경마비 질환이나 만성 통증에 쓰입니다.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치료 전 환자를 일정 시간 안정시킨 뒤 전침요법을 시작합니다. 자극량이 일반적 자침보다 크므로 훈침에 주의합니다. 강렬한 근육의 수축을 일으키므로 만침, 절침에 주의합니다. 처음 치료를 시작할 때에는 사지에서부터 시작하며 자극 강도를 적게 하고 치료 시간을 짧게 하며 과민 반응을 살펴야 합니다. 검기증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침요법을 기피하는 환자, 심박동 조절기를 사용하는 환자는 검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되도록이면 흉곽을 지나서는 안 되며 경동맥이나 정맥동 부위는 피해야 합니다. 임산부의 자궁 부위나 부종 조직 등을 포함한 일반적인 침요법의 검기증에 해당하는 것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침도요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요, 침도요법의 종류, 치료 기전, 조작 방법, 적응증, 주의사항, 검기증의 순서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살펴보면 침도요법은 1979년 중국 북경중의학대학 교수였던 조한장이 개발했으며 한의학적 침구 이론과 현대의학의 수술요법을 결합한 소침도요법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치료법은 연부 조직을 유착, 박리, 절개 혹은 절단하여 연부 조직의 손상으로 인한 고질적 동통성 질환을 치료하는 침법입니다. 침도는 황제내경의 9침 중에서 봉침과 피침에서 기원을 두고 있으며 침과 메스의 2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침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침도요법의 종류를 살펴보면 침도의 형태는 모양, 길이, 직경이 서로 다르게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침도
외과 방면에 사용하는 침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형 침도를 살펴보면 형태는 전체 길이가 70에서 150mm이고 침체는 40에서 120mm입니다. 침두는 10mm 길이이며 침병은 납작한 호리병박 모양이며 침체는 직경 1mm의 길고 단단한 원주형이며 침첨이 납작한 수평의 칼날 형태를 취하고 칼날선은 0.8mm이며 칼날은 곱고 칼날선과 칼자루는 같은 평면 내에 있습니다. 적용 범위와 용도를 살펴보면 각종 연조직 손상의 유착 방리술, 반훈의 소파술 등 기타 잡병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침도요법의 치료 기전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만성 연조직 손상인 경우에 침도요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리 몸의 연조직의 유착은 뼈와 근육, 그리고 주변의 근육과 인대, 신경, 혈관이 엉겨 붙는 것을 말합니다. 외상, 염증 또는 반복적인 무리한 사용 등으로 연조직들이 손상되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서로 엉겨 붙게 되면 인체의 통증 및 마목 등이 발생하여 동작에 제한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침도를 사용하여 근육, 인대, 신경과 혈관 사이의 유착을 방리하여 주변 조직의 혈액순환을 회복시키고 연조직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정상적인 상태로 변환 가능하게 됩니다. 황제 내경에 통 즉 불통, 불통 즉 통의 이론대로 연조직들이 엉겨붙어 순환이 되지 못할 때 기혈을 순조롭게 통해주면 동통이 제거되고 기능이 회복된다는 의미와 상통하게 됩니다. 화골성 근염인 경우에도 사용하게 되는데요. 화골성 근염은 대부분 과로의 누적에 의해 발생합니다. 어떤 근육이나 근육군들이 장시간의 과도한 압박이나 견인 상태로 긴장이 되면 인체는 이 근육의 강도와 경도를 강화하기 위해 다량의 칼슘을 근육 내에 집결시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칼슘이 과도해져 미소순환 경로를 압박하면 근육이 변성되고 마지막에는 골화로 진행됩니다. 침도를 사용하여 근섬유의 평행 방향을 따라 소통시키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며 국소병변 부위에 영양 공급이 증가하여 근육 조직이 회복이 됩니다. 근초염에서 근초염은 과로에 의한 마찰로 일어나는 근초의 만성 손상으로 근초에 반혼화 연축이 생기고 힘줄이 유착되며 여기에 무균성 염증이 합병하여 붓게 되면서 통증 및 마목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침도를 사용하여 병변 부위의 일부 근초를 절개하고 방리하면 근초가 풀어지고 유착도 분리가 되어 부종이 제거되고 염증도 흡수됩니다. 수근관 증후군에서는 침도로 횡수근 인대가 정중신경을 내리누르는 곳을 방리하고 적절하게 절개하면 증상이 호전됩니다. 족근관 증후군은 종내과 아랫부분과 발 뒤꿈치 안쪽에서 침도로 이분 인대가 후경골 신경을 내리누르는 것을 방리하고 적절하게 절개하고 나서 염증을 가라앉히면 증상이 신속히 완화됩니다. 다음으로 조작 방법을 보면 시술 전 시술자는 환자에게 도침 치료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사실 침도요법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동의를 한 사람들에 한해서 시행을 합니다. 치열 자세는 환자가 편한 자세에 따라 복와이, 척와이, 앙와이로 치열을 합니다. 침도 시술 부위에 대해서 살펴보면 예를 들어 회전근개 부분 파열로
견비통 및 경관절 운동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주요 4가지 시술 부위를 정합니다. 애과 후부의 대원근, 소원근, 광배근의 부착부 및 경결 부위, 견갑 내측 및 내측 삼각의 승모근, 능형근, 견갑거근, 부착부 및 경결 부위, 또 견봉과 상완골 두 부근의 삼각근 전중 후부의 경결 부위, 상부 흉추, 하부 경추 기립근의 경결점 등을 시술 부위로 합니다. 그러나 환자의 견관절 운동 제한 상태에 따라 다르게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 환자의 경우에는 추간판 탈출이 있는 척추 부위의 기립근과 연부 조직을 주요 시술 부위로 합니다. 혈자리를 두세 포인트 선택하고 요추의 극돌기로부터 평행하게 20에서 30mm 떨어진 위치를 자침 포인트로 잡고 도침으로 자입한 후 발침합니다. 자침 깊이는 50에서 60mm 정도로 잡습니다. 시술을 행하는 방법으로는 질환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시술하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종행 소통 박리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결대로 박리하여 소통시키는 방법입니다. 근육, 건, 인대의 부착점에 연조직의 유착 반응화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며 칼날선을 근육과 인대의 주행 방향과 평행하게 환부에 자입을 하고 뼈 부위에 닿으면 칼날선의 방향에 따라 박리하여 소통하며 부착점의 너비에 따라 박리 소통합니다. 횡행 박리법의 경우에는 근육이 인대와 뼈에 유착되었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칼날선을 근육이나 인대 주행 방향과 평행하게 환부에 자입하고 침침이 골면에 닿으면 근육 인대의 주행 방향과 수직으로 깎아서 박리합니다. 근육이나 인대가 골면에서 깎여 떨어져 침천 밑에서 느슨한 느낌이 생기면 발침합니다. 이외에 절개 박리법, 가고를 뚫는 법 등이 있습니다. 시술 순서는 먼저 시술자는 무균 장갑을 끼고 침자부를 확인합니다. 치료받을 때의 자세와 치료점을 선택한 후 치료 부위를 베타딘 용액을 사용하여 멸균 소독합니다. 증상과 환자의 상태에 맞는 도침을 선택하여 자입 시에는 근육의 방향이나 혈관, 신경의 주행 방향과 일치하게 하고 시술 시에는 근육이나 인대와 수직 방향으로 시술합니다. 시술 진행 당시 환자에게 환측 관절 동작 시행을 지시하여 관절 움직임의 호전을 확인하며 시술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침 시술이 끝난 후 일회용 부항컵으로 시술 부위에 섭씨 부항을 3분간 시행하기도 합니다. 시술이 끝난 뒤 베타딘 용액으로 다시 소독을 하고 반창고로 고정을 합니다. 환자로 하여금 시술한 곳이 오염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합니다. 치료 시기를 살펴보면 도침 치료는 3에서 7일 간격으로 주 1회 실시하고 많으면 주 2회 시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환자들의 증상 및 상태에 따라 시술 간격을 조절합니다. 다음 적응증을 살펴보겠습니다. 근골격계 방면에서의 적응증은 주로 만성 연조직 손상과 골절기형 방면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각종 연조직의 유착, 연축, 반원화로 인하여 생기는 동통증, 예를 들어 견관절의 동결견, 척추관 협착증 등에 사용을 할 수 있으며 활액낭염, 예를 들어 견관절의 활액낭염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근육과 인대의 석회화를 포함한 화골성 근염 초기, 예를 들어
견관절의 석회성 건염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각종 건초염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또 근육과 인대의 누적성 손상, 예를 들어 테니스 엘보우, 골프 엘보우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골간의 부전유압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요추 추간판 탈출증 환자 중에 보존적 치료, 즉 침치료, 물리치료, 약물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신경성형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호전이 없는 환자에게 사용해 볼 수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감염을 막기 위해 멸균 소독된 일회용을 사용해야 합니다. 시술 시 해부학적인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여 큰 신경이나 혈관들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허리와 등 부위에서는 너무 깊게 찔러 내부 장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해야 합니다. 이외에 적응증과 검기증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검기증을 살펴보면 각종 발열 증상이 있는 환자는 검기해야 합니다. 심한 내장 질환의 발작기에 있는 환자, 시술 부위에 피부 감염이나 근육 괴사가 있는 환자, 시술 부위에 발적하며 붓고 열이 나거나 심부에 농양이 있는 환자, 시술 부위에 중요한 신경, 혈관이 있거나 또는 중요한 장기가 있어 시술할 때에 피할 수 없는 환자, 혈액병 환자 등의 출혈성 질환이나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복용 등 지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가진 자도 검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약침요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면 경락약침, 팔강약침, 복약침의 순서로 설명하겠습니다. 실제로 약침요법은 이외에도 수침요법, 체질약침 등 매우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약침, 치료 방법 3가지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를 먼저 보겠습니다. 약침요법은 다양한 방법에 의해 제조된 약침액을 질환과 연관된 경혈과 체표 촉진에 의해 얻어진 양성 반응점, 즉 아시열 및 혈관에 약침 주입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시술하는 방법입니다. 약침요법은 남상천 선생이 1965년 약업신문에 경락주입치료라는 글을 발표한 후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1967년 경락 1,2권을 저술함으로써 보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김정은 선생에 의해 8강 등의 개념이 도입되어 다른 형태로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단초를 만들었고 현재는 체질약침, 자극약침, 복약침요법 등 다양한 약침요법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약침요법의 특징은 침구요법과 약물요법을 결합시킨 치료법으로 여러 가지 유효하고 특이한 경혈 자극을 제공하며 뿐만 아니라 필요한 약물 투여에도 제공하여 불필요한 약물 복용의 사용량을 줄이면서도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경락약침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요를 먼저 보면 경락약침이란 쉽게 말해 경락이란 부위에 약침을 쓴다고 보면 됩니다. 경락약침에서 말하는 경락이란 촉지할 수 있는 민감부를 의미하는데 인체 내 외부 자극에 의해 그 민감도와 크기는 증가합니다. 경락조직이란 비건강체 또는 질병 상태에서 나타나는 이상경락, 즉 경결되는 부위 압통점을 뜻합니다. 이상경락이 생기는 원인은 윤과 기의 부족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락조직에 윤제 또는 기제를 주입하여 균형을 조절해 주어야 건강 상태로 회복 유지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윤과 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윤이란 기를 낳는
에너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인체에서 내장과 표피를 지켜주는데 필요한 영양소라고 보면 됩니다. 넓은 의미로 인체의 모든 체액과 분비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란, 경락 조직에서 생겨나는 힘으로 경락작용에 의해 윤을 대사시킴으로써 발생됩니다. 이러한 기는 저항력이라고도 표현하며 기가 원만히 작용을 하여 인체의 질병과 노화를 예방하고 치료함으로써 인체 생리활동이 정상적으로 됩니다. 경락약치맥의 종류와 적응증에 대해서 살펴보면 경락약치맥은 알코올 추출법이나 압착법으로 만들어집니다. 약치맥은 먼저 윤제와 기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윤제에는 약치맥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많이 사용하고 있는 CF 약치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F 또는 HO라고 알려지는 약치맥이 있습니다. 주성분은 홍화자라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척추 및 근골격계 질환에 사용하고 있고요. 따라서 요통, 변비통, 근육 경결, 관절 질환, 타박상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변비 질환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FO 또는 HN이라고 불려지는 약치맥은 주성분이 홍화자와 녹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각종 퇴행성 관절 질환, 노인성 근골격계 질환에 사용하며 요추부 통증, 골반 통증, 대퇴 통증 등의 증상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약치맥이 있는데요. BUM 또는 V라고 불려지는 약치맥이 있는데요. 주성분은 사양, 웅담, 녹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급성 염증 질환, 어혈성 질환에 사용하며 급성 편도선염, 인후염, 중이염, 기관지염 등의 증상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BU 또는 OK라고 불려지는 약치맥이 있는데요. 만성 염증 질환에 사용하며 BUM보다는 약간 허증 질환에 쓰이며 만성 중이염, 만성 비염, 만성 장염, 만성 관절염 등의 증상에 사용을 합니다. 다음, 경락약침의 사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술할 부위를 찾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질병치료의 주치의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즉, 일반침 시술하는 경우 경혈의 특징을 이용하듯이 혈자리를 잡으면 됩니다. 주입량을 살펴보면 주입 총량은 0.5에서 1.0cc 정도를 합니다. 각 경혈당 주입량은 0.03에서 0.1cc를 주입하며 자침 심도는 0.5에서 1.5cm 깊이로 합니다. 다음 부작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작용의 원인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과량 주입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혈의 주입이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냉체질 환자에게 화성경락에 사용하는 극천회를 사용하는 경우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약 선택 잘못이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신결핵에 기제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로 약제의 변질 및 이물질 유입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의사항입니다. 염증 부위에는 직접적인 시술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 곳에 많은 양을 주입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탈강약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요를 보면 탈강약침은 한 약의 기성분 또는 약간의 미성분을 정류 추출하여 약물의 기경 이론에 따라 각각의 주치 경혈에 직접 주입하여 자침과 약물의 효과가 동시에 발현되게 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진단과 치료 시 한의학의 기본 원칙인 8강 이론이 적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체를
상중하초와 임동맥을 기준으로 좌우를 나눈 후 각 장부의 한열 호실을 정확히 변정하여 그에 따라 약치맥을 주입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8강 약침 시술 시 주요 경혈의 활용을 보면 약침요법을 이해하고 응용하는 데는 음량을 이해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하며 정확한 사진에 대한 결론 없이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환자의 병증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 장부 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와 등 부위에 형성되어 있는 경혈이 있는데 즉 수혈과 모혈이라는 경혈입니다. 8강 약침을 시술하는 경우에는 배수혈과 복모혈이 주요 치료 경혈이 됩니다. 8강 약침에서는 오장육부에 병이 있을 때는 그 반응이 반드시 배수혈에 나타나며 또한 그 경혈에 시술하면 즉시 병이 호전되는 반응이 온다고 했습니다. 배수혈만 가지고 오장육부 질환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할 때는 복모혈을 사용합니다. 이외에도 현재 질환이 있는 부위의 주요 경혈이나 압통점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수성하는 경혈은 신수, 지실, 회온, 장강, 중곡혈 등이 대표적인 경혈이고 그 외에 천추, 상뇨, 차뇨, 기해, 관원, 경문, 대장수혈 등이 있습니다. 주입량, 즉 8강 약침 치료 시 사용하는 용량을 살펴보면 배수혈, 복모혈의 경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0.2에서 0.3cc부터 시작하여 점차 용량을 늘려 1혈이당 최대 0.5에서 0.7cc까지 가능합니다. 관절 부위인 경우에는 증상에 따라 총 1에서 3cc를 0.1에서 0.3cc씩 주위 경혈 및 압통점에 나누어 주입을 합니다. 증상이 개선되면 용량을 증가시키지 않고 유지를 합니다.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점차 용량을 증가시킵니다. 다빈도 처방인데요. 8강 약침에서 많이 사용하는 처방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성어혈이라는 약침액 처방이 많이 사용되는 처방입니다. 약물 구성은 치자, 현오색, 유향, 모략, 황정, 진피, 적작약, 단삼, 감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적응증으로는 기체 혈호로 인한 재반 통증에 사용을 합니다.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질환으로는 오래된 타박상, 관절염자, 골절 부위 동통 등에 사용을 합니다. 자침혈이 즉 침혈자리로는 관절 주위 주요혈, 아시혈, 경혈 및 압통점 등에 사용을 합니다. 주입하는 용량은 전체 1에서 2cc 정도로 하여 여러 경혈에 나누어 주입합니다. 사용 예를 간단히 살펴보면 심간화가 상충하여 견부에 경결점이 있을 때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견정혈에 중성어혈 약침액을 사용하여 화강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 황련해독탕이라는 약침액도 많이 사용하는 8강 약침액 중에 하나입니다. 약물 구성은 황련, 황금, 황백, 치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적응증으로는 청열, 해독, 삼초, 실열, 허와 상충의 표치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질환으로는 급성위염, 관절염 등의 급성염증, 열성 쇼크 등에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침 혈의를 살펴보면 화열이 발생 시 자침 부위로는 간수, 담수, 심수혈을 주 혈자리로 사용하고 화열이 상충 시 자침 부위로는 상추에는 청열지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견정, 대추, 풍제를 씁니다. 그리고 급성염증과 관련된 부위에는 중환, 회음열 또는 관절 주혈을 사용합니다. 주입 용량은 각 경혈당 0.2cc를 사용합니다. 장부의 염증인 경우에는
0.5cc를 나누어 사용하고 설관절 염증에는 1cc를 나누어 사용합니다. 피부 염증의 경우에는 크기에 따라 1에서 2cc를 아시엘에 나누어 주입합니다. 복약침요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를 먼저 보면 복약침요법이란 살아있는 꿀벌의 동낭에 들어있는 독을 인위적으로 추출, 가공하여 약침 제제로 만든 후 변증을 통하여 선정된 경혈에 적정량을 주입함으로써 자침의 효과와 봉독의 양리학적 자극을 동시에 응용하는 신침요법입니다. 역사를 보면 2500년 전 황제 내경 이전의 의서인 마왕태 의서에 봉독을 추출하여 만성피로와 남성 발기부전에 활용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봉침에 관한 최초의 학술 논문은 1858년 프랑스의 데스자르팅스가 류마티스성 질환을 치료한 기록이 있고 주사용 봉독은 1928년에 비엔나의 닥터 프렌즈 크레스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1963년에 벤턴 등이 봉독의 대량 추출 방법을 제시했고 1972년에 하버만이 봉독 구성 성분의 양리작용을 밝혔습니다. 1992년에 김문호 박사의 저서에서 봉독에 대한 서구의 연구 내용과 임상 경험이 발표되었습니다. 2003년에 한국에서는 국내 연구 성과를 정리한 봉독 약침요법이 출판되면서 체계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봉독 채취 및 정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꿀벌의 독은 산성 pH 5.2에서 5.6의 투명한 액체로 동낭이라는 곳에 저장되어 있고 다 자란 벌의 동낭 안에는 건조했을 경우에 약 0.3mg의 아주 적은 양의 독이 들어 있습니다. 벌의 활동이 왕성하고 독의 함량이 많은 5월 말에서 9월까지가 봉독 채취의 적정 시기입니다. 봉독을 채취하는 대상은 양봉 중에서 1벌에 국한합니다. 채취기는 3에서 6V의 약한 전압을 사용하는데요. 구리선에 미세한 전류를 흘려보내 벌을 가볍게 자극하여 흥분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벌은 침을 속에 대고 독이 밖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유리판에 모아 봉독을 채취하고 봉독이 묻어있는 유리를 날카로운 판으로 긁어내어 분말 봉독을 얻게 됩니다. 생리식염수에 녹여 액체 상태로 만들어 무균실에서 0.1mm 필터로 정제하여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무균 상태에서 동결 건조하여 마이너스 50도씨의 상태에서 수분 제거하면 회백색 순수 분말 봉독을 얻게 됩니다. 시술 부위에 대해 살펴보면 기본적인 시술 부위는 변증을 거쳐 선정된 경혈에 사용을 합니다. 수족 말단이나 머리, 얼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혈은 건육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술 방법은 건육에 자입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건육 주사와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마나 각 관절의 경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내 또는 피하에 주입을 합니다. 경혈에 시술하는 이유는 경혈의 작용을 활성화하고 복약침의 양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질병의 원인이나 특성에 따라 아시엘 요법이나 트리거 포인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경학적 손상인 경우에는 신경해부학적 이론이나 드마톰의 분포를 바탕으로 시술하기도 합니다. 복약침의 조작 방법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하는데요. 대부분 26에서 30게이지 인슐린 주사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동맥, 정맥 및 인대와 같은 연부 조직의 손상을 주의하면서
복약침 시술 시 가급적 빠른 속도로 피층을 뚫고 경혈에 주입을 합니다. 시술의 깊이는 체가는 10mm, 사지주술관절은 7mm 전후로 합니다. 특정 경혈에 계속 시술하는 경우에는 산도로 조직 섬유화 반응이 생겨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결 부위를 약간 벗어나 경혈을 향해 기울여서 사자를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자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울여서 횡자나 사자를 시행합니다. 사용 용량에 대해서 살펴보면 초기 치료 시에는 소량 주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소량에서 시작하여 점차 용량을 늘립니다. 초기에는 농도 10% ml당 0.1mg 이하를 사용하며 총 사용량은 0.2ml 이하를 사용합니다. 시술 전에 먼저 총 주입량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질환에 3, 4회의 고용량으로 치료하는 것보다 약하게 6, 8회 치료 과정을 진행한 것이 낫다고 판단되면 치료 전에 미리 치료 방향을 잡고 진행을 합니다. 중증 질환은 조기에 고용량 사용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중증 질환 조기에 악화 진행 상황이 발생하면 환자의 동의하에 강하게 치료를 하며 계속 증량을 하며 치료를 합니다. 예를 들어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경우 면역 안정화가 된 후에 농도 50% 복약 치맥을 1회 시술당 10에서 20ml 정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리작용을 살펴보면 알려진 봉독의 대표적인 양리작용으로는 먼저 소염 진통작용이 있습니다. 봉독의 주요 성분인 멜리틴이나 아파민 등은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피질축을 자극하여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의 생성을 촉진시킵니다. 이것이 세포막 인지질에서 포스포리파제의 작용을 하게 하여 아라키돈산이 생기는 과정을 차단하며 시스리의 활성을 억제하고 이 과정에서 소염 진통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외에 면역계 조절 작용, 그리고 혈액순환 촉진 작용, 항균 작용 등이 있습니다. 복약침 적응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근골격계 질환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요추부위 질환에서는 만성 요추부 염자, 요추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에 쓰입니다. 슬관절의 질환에서는 퇴행성 슬관절염, 점액낭염 등에 쓰입니다. 경안부 및 견갑부 질환에서는 오십견, 경추간판 탈출증, 경관절 활액낭염 사용을 합니다. 주관절, 완관절 및 수부 질환에서는 테니스 엘보우, 수근 터널 증후군 등에 쓰입니다. 그리고 면역계 질환에서는 리마티스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등에 사용을 합니다. 신경계 질환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3차 신경통, 말초신경염, 당뇨병성 신경염, 안면신경마비 후유증 등에 사용을 합니다. 다음은 과민반응, 복약침을 시술하면 나타나는 반응에는 과민반응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먼저 복약침 시술에서 발생하는 반응은 크게 4가지로 나눕니다. 국소적시형 반응, 국소지연형 반응, 전신적시형 반응, 그리고 전신지연형 반응,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국소 반응은 그 크기에 관계없이 반응이 봉독이 주입된 곳을 포함한 국소에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별다른 처치가 필요 없이도 자연히 없어집니다. 국소 적시형 반응을 먼저 살펴보면 이 반응은 대개 시술 적시 30분 이내에 나타납니다. 이뮤노글로불린 E와 비만세포를 매개형으로 하며 피부에 발진, 발적, 종창, 온열감 등이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이것은 벌의 독에 포함되어 있는 양리 활성 성분에 대한
정상적 생체 반응으로 그 자체로는 무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이 환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곧 일어날 심각한 전신 반응에 대한 전조로서 의미를 지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신 반응은 시술된 부위와 상관없이 전신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전신 즉시형 과민 반응, 즉 아나필락틱 쇼크는 복약침의 시술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작용입니다. 봉독에 대한 전신 즉시형 반응은 인구 10만 명당 두세 명 정도의 역학적 분포를 가집니다. 대부분 복약침 시술 후 5분에서 15분 이내에 전신 즉시형 반응 증상이 발생합니다. 증상은 크게 피부 증상, 소화기 증상, 호흡기 증상, 순환기 증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신 즉시형 과민 반응 증상에서 먼저 피부 증상을 살펴보겠습니다. 피부 증상으로는 발진, 두드러기, 소양감, 혈관 부종, 발적 등 대개 얼굴, 목, 손에 많이 발생합니다. 소화기 증상으로는 복통, 설사, 오심, 구토, 실금 등이 발생합니다. 호흡기 증상으로는 호흡기계 부종, 분비 과다로 인한 호흡 곤란, 목 및 가슴 조이는 느낌, 재채기, 거품 등이 있습니다. 순환기 증상으로는 광범위한 혈관 투하성 항진, 혈압 강화로 인한 현운 졸도, 의식 상실 등이 있습니다. 드물지만 호흡이나 혈액순환의 장애는 뇌의 산소 공급 차단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응급 상황에 준하여 신속한 처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전신 지연형 반응은 시술 후 2에서 12시간이 경과하여 몸살과 같은 증상, 즉 오한, 발열, 전신통, 피로감, 두통, 무기력, 사지 관절통 등의 전신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시술 초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만 오랫동안 시술받은 환자에서도 종종 발생합니다. 시술받은 환자에게서 전신 지연형 반응이 나타나고 이런 몸살 증상 뒤에 빠르게 병증이 완화되고 전신 상태가 호전되는 경우가 종종 관찰됩니다. 시술 초기에는 비교적 반응이 강하고 횟수가 증가하면서 점차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술 시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처치 전에 자세히 과거력 검진을 통해 봉독에 대한 과민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전신 즉시형 과민 반응이 나타난 환자는 가급적 복약침 치료를 피합니다. 반드시 시술 전 소량의 복약침을 테스트한 후 과민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신 즉시형 과민 반응에 대한 대비를 시술 전에 미리 해둡니다. 복약침 치료에 대한 환자의 이해와 동의가 있은 후 치료를 진행합니다. 봉독 투여량은 소량부터 시작하여 점차 증량합니다. 최초 시술에서는 최소 20분 이상 환자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주의를 요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알러지성 피부염, 아토피성 피부염 질환은 주의를 요합니다. 또 임산부 및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 과음 후 그리고 기혈극허자 등에도 주의를 요합니다. 금기증을 살펴보면 심혈관 질환 중에 발작성 빈맥증, 심근경색, 악성고혈압, 선천성 심장병, 동맥경화 질환자는 금기합니다. 신장질환 중에서도 근만성 신장염, 당뇨병성 신염, 심부전증 등을 금기하며 기타 천식,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 결핵질환에도 금기합니다. 네, 이상으로 자극 방법에 따른
침자법 중 매선요법, 전침요법, 침도요법, 약침요법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앞에서 언급을 했지만 간략하게 설명한 부분이기에 향후 더 관심이 있다면 임상 강의나 아니면 임상 논문을 찾아 공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